7세기 초 한반도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신라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강대한 고구려가 압박을 가해왔고 서쪽으로는 백제가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다 너머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등장한 당나라였습니다. 당은 이미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내부 상황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고 있었고 귀족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연이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은 떨어지고 민심은 흉흉해져 갔습니다. 이런 내우예환의 상황에서 신라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를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진평왕은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신라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그의 생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왕족이 왕위를 이어받아 왔지만 적절한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왕실과 귀족들은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신라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632년 신라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평왕이 승하한 후 왕위는 그의 딸인 덕만 공주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상 최초로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덕만 공주는 선덕여왕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신라의 제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여성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에게는 적절한 남자 후계자가 없었고 덕만 공주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라 내부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이 왕이 된 신라를 무시하거나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이런 편견과 시선들을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위에 오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길이기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위 초부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세 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나라에서 보낸 모란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란꽃 씨를 심어보니 정말로 향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고 적군의 침입을 예측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란꽃 그림에서 벌과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향기가 없음을 추측했고 개구리 울음소리의 이상함을 통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고와 예리한 판단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은 여왕의 이런 능력에 경이로워했고 점차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역시 여왕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복했습니다. 선덕여왕은 또한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김유신, 김춘추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성별의 한계를 지혜와 덕망으로 극복하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통치 스타일은 신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덕여왕 제위 중 가장 상징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첨성대의 건설이었습니다. 서기 634년경에 완공된 첨성대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석조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당시 신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여왕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첨성대는 높이 9.17m의 원통형 구조물로 정교한 계산과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천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7단의 돌로 쌓아 올린 것은 선덕여왕이 신라의 27대 왕임을 나타내며 창문의 위치와 방향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첨성대의 건설 목적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신라에서 정확한 계절 변화와 농사철을 아는 것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천체 관측을 통해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안을 줄이고 왕권의 권위를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과학적 사고와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읽어 땅에서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첨성대는 오늘날까지도 경주의 상징이 되어 선덕여왕의 해안과 신라의 과학, 문화를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덕여왕 시대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불교를 단순한 종교로 여기지 않고 국가 통합과 문화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건설된 불교 건축물들은 신라의 예술적 역량과 종교적 깊이를 보여주는 걸작들이었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선덕여왕이 건립한 대표적인 불교 유적입니다. 이 탑은 벽돌로 쌓은 독특한 형태로 당시 신라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전석탑의 정교한 조각과 균형 잡힌 비례는 신라 장인들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합니다. 이 탑에는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의 미적 감각과 종교적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장대한 프로젝트는 황룡사 9층 목탑이었습니다. 높이가 80여 미터에 달했던 이 거대한 목탑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9층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각 층은 주변 나라들을 상징했고 이를 통해 신라가 주변국들을 굽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덕여왕의 원대한 포부와 신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런 불교 문화 사업을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된 신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주변국들에게 신라의 문화적 우수성과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외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의 불교 문화 정책은 신라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바로 당나라와의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7세기 초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으로 부상했고 한반도의 모든 국가들은 이 거대한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복잡한 외교적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신라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나라는 처음에는 여성이 왕이 된 신라를 다소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형식적으로는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라의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외교였습니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불교 문화, 건축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여 신라의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당나라의 신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보내어 선진 문물을 익히게 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는 신라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군사력을 활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당의 힘을 빌리되 나중에는 당마저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외교 비전 이후에 신라의 삼국 통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강인한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편견과 도전들,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침입까지 그녀가 마주한 시련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가며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제위 초기 일부 신하들과 귀족들은 여성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여왕이 과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런 의심을 행동으로 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전략가들을 기용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 군사적 위기들을 극복했습니다. 642년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 선덕여왕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유신과 같은 유능한 장군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전체적인 전략 방향은 여왕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나라와의 외교적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야말로 선덕여왕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내정에서도 여왕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불교를 통한 사회 통합,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인재 등용을 통한 국가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통치 스타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리더십은 권위보다는 덕망을, 강압보다는 설득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선덕여왕은 647년 16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한 시대의 통치자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상 최초의 여왕으로서 그녀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통치는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중시한 합리적 통치, 불교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가진 외교 정책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것들이었습니다. 첨성대로 대표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업적들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한국사에서 과학을 중시한 군주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덕여왕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녀 시대에 꽃피운 신라의 불교 문화는 후에 고려와 조선에까지 이어지는 한국 불교 문화의 원형을 제공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석탑 같은 건축물들은 비록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지만 당시 신라인들의 높은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감각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선덕여왕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 최초의 왕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대에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이끌어간 진정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별의 한계를 넘어서 능력과 덕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선덕여왕은 한국사에서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자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